마라톤에 우리가 전부 다 선수들만 뛰는 게 아니라 페이스메이커라는 분들도 같이 뛰잖아요. 주식시장에서 그런 페이스메이커를 잘 봐야 된다. 두산 엘러빌리티가 바로 전력기기에서 페이스메이커다. 그 다음에 따라갈 수 있는 게 뭐냐? 저는 대한전선 같은 전선주, 그 다음에 LS그룹주, 해적 케이블로 연결하던, 지상 케이블로 연결하던 눈으로선 두산 엘러빌리티를 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변압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기 있습니다만 그런 주식들을 좀 보자. 지금 이 방송을 보면서 제가 얘기한 종목들 막 적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차트 대충 보고 싹 들어간다라는 거죠. 근데 매수할 당시에 매도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결국 주식이라는 건 세 가지 경로거든요. 오르거나 빠지거나 횡보하거나, 그때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행동을 갖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사는 거죠. 그 다음에 주가가 올라가면 언제 팔아야 돼요? 아니 떨어지면 보유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안 늡니다. 현재 한국 증시랑 미국 증시 한번 점검부터 한번 해주신다면, 이제 지금 코스피가 이제 3천도 돌파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3천 돌파했었죠. 코스닥 같은 경우도 800포인트를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이제 미국 증시도 상당히 좋긴 하겠습니다만, 미국은 현재 지금 이제 트럼프 관세 정책이 아직 완결이 안 됐죠. 트럼프 관세 정책 같은 경우 7, 8월이 일단 1차 완결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국면에서는 과연 이게 이루어질까? 조금 의문이죠. 그래서 만약에 7, 8월에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완결되기 전까지 그게 만약에 수년된다라면 미국 증시는 조금 오히려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뻗어나가긴 중기적으로 뻗어나가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조금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에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고객의 탁금이 풍부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주식시장에 끼어들고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체감은 마치 21년, 22년 같아요. 2020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우리가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해요. 본격적으로 이제 불붙기 시작한 게 11월, 12월부터였기 때문에. 근데 2021년, 2022년에 보면 그때 당시에 주식했던 분들이 한동안 말이 없다가 다시 말이 있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이제 돈을 갖고 오시는 분들, 새로 주식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 돈을 벌었다라는 얘기들이 제 주위에서 흔히 많이 들려요. 바로미터가 바로 카페에서부터 들리기 시작한다라는 거, 엘리베이터 안에서 들리기 시작한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이 흐름이, 근데 우리가 한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많이 저는 현명해지셨다라고 봐요. 그게 바로 신용잔고가 많이 안 늘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국내 시장이 이러한 훈풍 분위기를 올 연말까지는, 더군다나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5천까지 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상법 개정안이라든지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해나가려고 하는 부분들이고, 또 내수를 키우려고 지금 이제 진흥원금까지 풀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추경 30조, 그 이후에 또 추경까지 하겠다라는 부분들을 놓고 보면 저는 국내 주식을 해서 여전히 우리가 좀 봐야 된다. 단 여기서 이제 조금 논리적이신 분들이 생각나는 게 있을 겁니다. 아니, 한국은행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기 이전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1.5에서 0.8로 내리지 않았어? 반토막 났죠. 전망한 거죠. 예, 전망을 그렇게 했죠. 0.7%포인트 낮췄죠. 그러면 경제가 안 좋은데 주식이 올라갈 수 있어? 라고 이제 충분히 반문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기 전이고 지금 이제 추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나타난다라면 저는 그 부분은 그렇게 큰 문제다라고 아직까지 그러기는 좀 그렇고, 유동성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장세다라고 보면, 원래 유동성 장세의 초입은 뭐다? 중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유동성 장세의 초입일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초입이다. 예. 그리고 동학개미 어떻게 보면 2.0의 흐름이 기존의 코로나 이후랑 좀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그때는 정말 많은 분들이 솔직히 좀 잘 모르고 뛰어드셨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다치신 분들도 많고. 그런데 지금은 내가 아예 모른다 그러면 난 다친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조금 아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뭐 여기 뭐 김 작가 유튜브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많은 유튜브들이 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도 이제 경제창위라는 유튜브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동학개미 운동과 좀 다른 거죠.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지금의 이동성은 우량주들이 가는 장세다. 그때만 하더라도 유명한 인플루언서들이 얘기하면 그 주식들이 뛰었어요. 네. 정말 유명한 스타분들이 많이 나오셨었죠. 근데 그 뒤에 후유증도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유명한 인플루언서분이 얘기한다 하더라도 투자자분들이 스스로 재무제표를 보던, 아니면 뉴스 검색을 하던, 아니면 다른 분들의 또 얘기를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던, 이런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량주 투자를 할 수 있는 적기다. 자, 그러면 이제 올해 상반기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벌써 날짜가 지금 6월 이제 말을 향해서 23일, 가죠. 예. 이제 내일 아마 영상 바로 업로드 될 텐데, 어제까지 가장 많이 오른 주도주 섹터 지금 어디로 봐야 되나요? 일단 우리가 조방을 봐야 되겠죠. 조방.
조선방산 우리가 3월 말에 공매도 재개가 됐어요. 그때 당시에 조선방산이 이제 공매도의 타깃이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도 됐었죠. 단지 공매도는 주가가 올랐다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역시 실적이 좋으면 올라갈 수 있구나. 조선방산이 우리가 이제 하나의 바로미터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작년에 우리가 가장 강했었던 것도 2024년에 강했던 건 HBM이죠. 그런데 제가 이제 그때도 김작가 TV에서 나와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 2025년은 전력기기가 갈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원전, 전력기기 이런 부분들이 가는 거죠. 특히 이제 원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도 전력 고속도로라든지 인프라를 깔겠다라는 부분들이 되는 거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은 밸류 프로그램. 그러니까 이제 주식시장이 5천을 가면 어떤 것들이 좋아질까요? 라고 볼 때는 증권, 금융 이런 것들이 거의 뭐 2배 가까이 시세를 냈습니다.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동학개미운동 때 키움증권 같은 경우 3배 갔어요. 미래에셋 같은 경우 2배 갔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더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여러분들이 가장 놓치신 것들이 하나 있겠죠? 건설주입니다. 건설. 네, 건설에 대해서는 저도 바닥부터 뭐 MTN이라든지 다른 데 출연하면서 추적 관찰을 계속하면서 추천을 드렸어요. 그러면서도 거듭 말씀드리는 게, 건설은 PF 문제가 있는데 미분양이 있는데, 근데 역시 리포트를 보셔야 돼요. 리포트가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계속 나왔어요.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이제 그 부분에 포커스를 두고 건설주들이 올랐고, 그런 거에 대표적인 게 뭐다? 삼양식품 같은 경우가 그래요. 삼양식품 같은 경우가 우리가 불닭볶음면 잘 팔리고 라면 잘 팔린다라는 거였습니다만, 그건 60만 원대, 80만 원대도 증권사에서는 실적이 계속 좋아질 거다라는 리포트들이 나와서 결국 간 거였거든요. 그 다음에 저는 지금도 눈여겨봐야 되는 게 하나그룹주다. 이 하나그룹주는 제가 MTN 전문위원 시절에 2024년 초반부터 하나그룹주에 대해서는 계속 두 가지 관점으로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김승현 회장의 의지다. 어떻게 보면 한국의 로키드 마틴을 만들겠다라는 방산이다. 두 번째는 장남에게 지금 승계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승계 구도를 보셔야 돼요. 올해 우리가 승계 구도를 봐야 되는 것은 한화그룹주하고 현대차그룹주입니다. 현대차그룹주에서는 현대 글로비스를 봐야죠. 정의선 회장의 지분이 가장 많기 때문에 한화 같은 경우는 앞으로 방산과 관련된 퍼포먼스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거기서 봐야 되는 것은 하나 시스템, 하나 오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엔진, 전부 다 방산 기업들입니다. 이 방산과 관련된 우리가 모멘텀을 놓고 본다라면 저는 충분히 하나그룹주들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앞서서 제가 이제 뭐 조선방산, 건설, 전력기기는 올라온 부분들이었었습니다만, 앞으로 갈 수 있는 퍼포먼스가 나타날 수 있는 것 중에 대장주가 뭐냐? 하나그룹주는 여전히 모멘텀이 살아있다. 물론 조선방산도 살아있습니다만 새롭게 봐야 된다라고 하면 저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추적 관찰하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방산기업들이 수출 확대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게 기업 실적에 어떤 영향 미치고 방산주의 성장 가능성과 관련 기업들의 투자 매력도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방산 기업이 수출을 한다라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겁니다. 우리나라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방산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지금 이제 수출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방산주들의 영업이익은 2% 미만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방산주는 재미없는 주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 얘기가 나와도 중소형 방산주들이 움직였죠. 근데 지금 이들의 영업이익은 최소한 7%, 많게는 9%대까지 평균 한 8% 정도 영업이익이 나타나고 있어요. 수출 모멘텀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두 가지 모멘텀이 있는 것이, 예를 들면 무기라는 것이 남들이 안 쓰는 걸 내가 쓴다라는 것이 상당히 좀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 때부터 이것을 공을 들여왔던 것들이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결실을 맺었는데, 무기 체계는 서방 무기 체계와 공산주의 무기 체계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이제 지금 이제 군인들 쓰고 있는 소총의 탄화를 미군이 쓰거나 독일군이 쏘거나 대만군이 쏘거나 뭐 어떤 총에서든지 다 호환이 돼요. 구경이 똑같기 때문에. 단 러시아제는 호환이 안 돼요. 폴란드라든지 이런 그 동유럽 국가로 이제 수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라면 이 서방 무기 체계에 묶이게 되면서 가성비가 좋아지기 때문에 무기 수출이 드러나는 거예요. 두 번째 모멘텀은 뭐다? 트럼프가 얘기하고 있는 GDP의 5%를 방위비로 해라. 라는 거죠. 일단 캐나다가 2%대까지 한다고 했어요. 나토도 원래 나토 규약상 GDP의 2%를 방위비로 하는 거지만 대부분의 국가가 이걸 못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나토가 이거 2%로 지키겠다. 나토 규약이 아니라 트럼프가 얘기한 대로 독일이 먼저 2%대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어떤 무기를 쓰겠습니까? 결국 GDP 내에서 무기를 사야 된다라면 가성비 좋은 무기를 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독일제가 우리나라보다 퍼포먼스가 일부 훌륭한 건 사실도 있어요. 그건 뭐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하지만 우리가 물량 공세로 간다라든지 아니면 극한 지역에서 움직이게 된다라면, 이번에 노르웨이에서 우리 K9 자주포를 하는 뒷얘기를 저도 이제 옛날에 어디서 본 것을 이제 군사 전문가분한테 확인했는데, 독일제랑 우리 거랑 맞붙었는데, 물론 독일제가 비싸긴 했었죠. 영하 40도에서 발사를 했는데 독일제는 발사가 안 되고 우린 발사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 거는 이번에 인도와 파키스탄에서도 K9 자주포가 사막 지역에서 되고, 더구나 사우디로도 수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나라 화천 지역이 1933년인가 영하
50도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극한 상황을 가정해서 영하 50도에서도 이게 포가 발사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쓰려면. 그리고 우리 화천 지역은 분지라서 더우면 몇 도까지 올라가죠? 한 40도까지 올라가죠. 그것을 가정했기 때문에 우리 무기가 북극에서도 발사되고 사막에서도 발사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anyway 어떠한 나라로든지 수출이 가능한 무기 체계다. 그래서 조선과 방산에 또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면 이제 장황했습니다만 조선업종이 2017년 이후에 수주 잔고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조선업종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도크가 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배를 만들 수 있는 도크가 빈다라는 건데 이거를 미국이 자신들의 130척을 갖다 주면 도크가 차는 거예요. 방산도 우리가 폴란드 이후에 새로운 모멘텀이 없는데 라고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트럼프가 GDP에 대한 방산 모멘텀을 줬기 때문에 여전히 방산 모멘텀은 살아있다. 저는 방산주는 최근에 조금 오버밸류한 부분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거를 버릴 단계는 지금은 아니다. 자, 조선업계도 친환경 선박 수주 증가로 호황받고 있는데 이런 수주 증가 추세가 지속 가능할까요? 투자자에 또 주목해야 될 조선 기업은 어디일까요, 그러면? 저는 일단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약간 방산보다는 하나 밑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주는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수주의 50% 중국이 싹쓸이 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앞서 잠깐 언급드렸던 2027년 이후에 도크가 좀 비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부가가치 친환경 선박 이것을 수주하고 있는데 그런 상태라면 지금 이제 조선주를 우리가 볼 때 저는 오히려 엔진을 보자. 하나 엔진이라든지 HD 현대 마린 솔루션을 본다라든지 과거 우리가 일본에서 조선업을 뺏어왔을 때 우리가 이제 배를 만들고 나면 일본 엔진을 갖다 썼어요. 근데 지금 중국에서 배를 만들어도 우리 엔진을 갖다 붙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본다라면 이게 엔진이 배 가격의 한 30% 정도를 해요. 굉장히 비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조선업에 대해 더군다나 이제 미국이 우리한테 수주를 줄 때 한 가지 제 개인적인 생각은 비싸게 줄까요? 싸게 가져갈까요? 저는 싸게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요. 전략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엔진에 대해서는 제값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피팅 밸브보다 오히려 엔진을 보자. 최선호주로서는 하나 엔진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조선주, 방산주 말씀하신 데 조방 굉장히 뜨거운데 실적도 좋지만 밸류에이션 굉장히 사실 부담스러운 가격 아닌가요? 밸류에이션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유동성 장세의 초입이다라고 네. 서두에 언급을 좀 드렸기 때문에 지금은 밸류를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 우리가 피터 린치가 얘기한 것처럼 파티가 지금 한참 흥행일 때 먼저 파티가 끝날 것이다라고 예단하지는 말자. 5년, 10년 뒤를 예측하는 건 아니니까 몇 달 뒤에 올 가을, 겨울까지 예측한다라면 그때까지 파티가 끝날 것이냐라고 본다라면 우려는 해야 되겠죠. 우려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이제 취한 모습들이 슬슬 보이긴 시작할 거예요. 그렇지만 다 취할 때까지는 조금 파티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그럼 상반기 이제 유망했던 것이 조선과 방산, 전력기기, 건설, 원전, 증권, 하나그룹주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하반기 앞으로 유망 섹터가 어디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이 중에서 앞으로도 갈 섹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새로운 섹터도 나올 수 있는데 후보군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하반기 때는 이 중에서 방산, 전력기기 요거는 계속 움직일 거다. 네. 하나그룹주도 움직일 거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끌고 갈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종목들을 증권주도 그렇고 화장품도 그렇고 식음료도 그렇고 계속 끌고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버리지는 말자. 시청자분들이 듣고 싶은 것은 새로운 건 없냐라는 거겠죠. 그렇죠. 많이 올랐으니까요. 이것은 많이 올라. 이건 말고 이건 나도 알겠고 새로운 것이 뭐냐? 이재명 정책주.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가 이제 출범을 했고 7월 내에 인사청문회가 이제 끝나겠죠. 국무위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8월부터 아무래도 지금은 이제 우리가 국정개혁위원회 보고를 하고 있는 거겠지만 정식적으로 각 부처 업무 보고가 들어갈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8월부터 본격적인 정책주들이 쏟아질 거예요. 지수 5천 간다라고 해서 이렇죠. AI 관련해서 지금 막 이렇게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유동성 상태에서 우리가 진짜 이제 정책주들이 8월 달에 나오면 저는 그것들이 순간순간 이건 공약과 다르죠. 이건 진짜 정책이죠. 더군다나 불과 출범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굉장히 꼼꼼하게 체크하지 않습니까? 현금 50%를 지금 쥐고 있어요. 뒤에 가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8월 달에 이재명 정책주를 본격적으로 매매하려고 대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좀 기대해보자. 어떤 것이 나올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우리가 예단하지 말자. 그때 이재명 정책주가 정확하게 잡히면 그쪽을 들어가자는 건가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이제 매매를 하자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단순하게 테마라기보다는 시대의 흐름을 이끄는 거잖아요. 지금 증권주가 한 3개월 정도 시장을 이끈 것처럼 대표적으로 우리가 정책주 아니겠습니까? 그 밸류 프로그램도 이렇게 이끌었고 후보 때부터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더군다나 이 주식들이 여기에 이제 상법 개정이 들어가면 상법 개정의 핵심이 그 이사회
사회의 의무가 대주주에서 일반 주주까지 포함이 되게 된다라면, 여기에 밸류 프로그램 붙게 된다라면, 여기에 세금과 관련된 것들이 붙게 된다라면 우리 주식시장이 한 단계 더 레벨업 할 수 있는, 정말 5천을 언제 가느냐에 대한 건 좀 논쟁거리이긴 하겠습니다만 올 연말에 3천대 후반까지도 본다라면 한 20% 정도? 뭐 10에서 20% 정도 된다라면 그러한 것들에 대한 우리가 지금부터 추적 관찰, 그러니까 국무위원들이 선정이 되고 그런 것들이 얘기가 나오는 것들을 지금 일단 우리가 많이 얘기하고 이런 거 말고도 지켜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방산과 전력기기 하나그룹주 기존 중에서는 말씀해 주셔서 전력기기 그럼 성한업의 성장 동력 어떻게 보시고 투자 포인트 어떻게 잡아야 될까? 일단 전력기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좀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전력기기는 이제 두산엘러빌리티가 이제 대장이죠. 원전. 그러니까 저도 원전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 때는 그렇게 관심 있게 안 봤었어요. 네. 결국 윤석열 정부에서 원전주들이 매출이 일어난 것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제 두산엘러빌리티는 원전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변압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거죠. 참 두산엘러빌리티는 우리가 방산주의 현대로템과 같은 주식이에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무기가 없더라도 뭘로 먹고 살죠? 지하철로 먹고 살잖아요. 우리가 이제 뭐 동남아를 간다라든지 아니면 서울에서도 이제 현대로템 이제 지하철을 타시는데 저기 원전 매출이 있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새로운 원전 뭐 SMR이든지 이런 것들이 붙은 건 아직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은 두산엘러빌리티가 이제 대장주. 저는 최근에 이제 이런 표현을 좀 쓰기 시작했는데 운동 좋아하시니까 마라톤에 우리가 전부 다 선수들만 뛰는 게 아니라 페이스메이커라는 분들도 같이 뛰잖아요. 그 같이 뛰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속도를 쫙 어느 정도까지 끌고 한 20km 정도까지 끌고 가시잖아요. 저는 주식시장에서 그런 페이스메이커를 잘 봐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두산엘러빌리티가 바로 전력기기에서 페이스메이커다. 얘가 지금 쫙 가면서 같이 따라가는 거다. 그러면 그 다음에 따라갈 수 있는 게 뭐냐? 저는 대한전선 같은 전선주. 그 다음에 LS그룹주. 어차피 전력 인프라, 뭐 ESS,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태양광, 풍력, 뭐 다 이제 들어갈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걸 뭘로 연결하죠? 결국 전선으로 연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저 케이블로 연결하던, 지상 케이블로 연결하던 눈으로선 두산엘러빌리티를 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변압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기가 있습니다만 걔가 분명 페이스메이커거든요. 그런 주식들을 좀 보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원전 산업 좀 굉장히 요즘 주목받고 있잖아요. 국내 원전 기업이 그럼 경쟁력, 향후 성장 가능성과 투자 매력 등 어떻게 보시나요? 두산엘러빌리티를 제외하고 뭐 한전 뭐 그룹주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는 지금은 우리가 너무 많이 담아두지 말자. 지금 두예비를 좋게 보시지만 전체적으로 원전을 좋게 보시는 건 아닌가요? 네, 원전을 지금 왜냐면 제가 이제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나오겠습니다만 그때까지 제가 살을 얼마 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제 여담으로 살 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원전 같은 경우는 긴 호흡으로 가는 거거든요. 긴 호흡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정말 일주일 뒤, 한 달 뒤, 뭐 이런, 물론 이제 뭐 내가 2년, 3년, 5년 뒤로 보겠다라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지금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폴란드 원전 같은 경우도 웨스팅하우스와의 문제, 뭐 여러 가지 외생 변수들이 많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체코 원전 관련해서, 폴란드가 아닌 체코 원전 관련해서 그런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저는 원전주들을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한정된 자산을 가지고 너무 많이 실기에는 조금 답답할 수 있다. 근데 이제 방산 굉장히 좋게 보신다 해주셨잖아요. 하반기에도. 방산도 하나에어스페이스, LIG, 넥소, 현대로테, 한국항공우주, 하나시스 워낙 다 시총들이 큰 것들이니까요. 혹시 뭐 이 중에서도 좀 더 좋게 보시는 회사가 있나요? 저는 지금 새롭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하나오션을 좀 새롭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오션을 조선주로 보지 마시고 방산주로 보셔야 되는 게 지금 이제 호주에 잠수함 업체를 인수를 했습니다. 지분이 19.9% 그러니까 20%를 안 맞추려고 19.95%까지 이제 했는데 미국이 이제 결국 배를 만드는 것도 무기를 만드는 것도 자체적으로 만들라는 법을 통과시켰거든요. 법 이름은 좀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어쨌든 자체적으로 생산하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결국 미국 안보와 이제 직결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근데 얘네가 호주 기업인데 미국의 잠수함 업체에 수주받아서 만들고 있어요. 5개 지금 프로젝트를 맡고 있는데 여기를 하나가 참여할 수 있죠. 하나가 과거에 대우조선해양이었어요. 대우조선해양이 우리나라 장보함이라든지 그 수많은 잠수함을 만들었던 3대 중공업이었죠. 이력이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가 현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지스함을 만드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시절에는 잠수함을 만드는 데 특화되어 잠수함이 다 대우 잠수함이었거든요. 하나가 그런 잠수함 부분을 놓고 본다면 제가 올 초에 하나 엔진을 말씀드렸을 거예요. 지금 국면에서 6월 국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하나오션을 보자.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MSCI 지수에 이제 리밸런싱에 들어간다라는 어떤 그런 모멘텀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지나고 난 모멘텀이기 때문에 실적 베이스로 보면 하나오션을 보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2차 전지처럼 방산이나 조선도 이제는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
된다고 언급하시는 전문가분들이 요즘에 조금씩 좀 늘어나고 있죠. 있는 예. 것 같아요. 그럼 그런 의견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2차 전지는 제가 이제 김 작가님하고 뭐 한참 한 달에 한 번씩 나왔을 때도 별로 그렇게 긍정적으로 말씀을 안 드렸었던 기억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캐즘이라는 어떤 극복해야 되는, 넘어야 되는 산이 분명 존재했었죠. 그리고 아직까지 그 산을 못 넘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방산과 조선에 대해서는 지금 물건을 만들어 팔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것을 가져가고 있고, 더군다나 우리가 또 그걸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기에는 좀 어렵다. 주가가 많이 올랐었던 부분들 아니냐라는 부분들인데, 2차 전지를 보셨던 분들이 1년 반 전에 공매도를 좀 중지해달라고 많이 요구를 하셨죠. 그분들이 1년 반 가까이, 2년 가까이 공매도가 이제 중지가 됐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2년 동안 공매도를 끌고 왔어요. 그게 이제 결국 실적에 대한 부분들인데, 조선방산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우리 여러분들 혹시 이 부분을 정확히 체크해 보셨는지요? 2025년 3월 이후 4월부터 재밌는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대형주들이 고점에서 갑자기 하루에 10%씩 올라가는 경우가 생겨요. 하나오션, 하나시스템 다 그런 경우가 생겼어요. 이게 뭐죠? 공매도 쇼크버닝이 일어난 거라고 저는 봐요. 많은 종목들이 4월부터 개인들도 공매도 하시잖아요. 이제 3개월밖에 공매도가 안 되거든요. 외국인 기관, 개인, 공이 할 수 있고요. 3개월이다 보니까 개인들, 저는 공매도 수량을 가끔 체크하거든요. 대형주들 같은 경우. 그러면 공매도 수량을 체크했던 것들이 공매도가 갑자기 늘어났다가 주가가 조금 올라오면, 특히 외국인 기관들이 조금 땡겨버리면 갑자기 이런 쇼크버닝이 들어와요. 네.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과거 우리가 테슬라 같은 경우도 공매도를 쳤다가 캐시우드 언니가 당했던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공매도에다 다시 쇼커버링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결국 실적이 돼서 쇼커버가 나오는 업종은 저는 아직까지는 밸류에 대한 논란은 좀 어렵다. 그래서 주가 많이 올랐다라는 건 사실이지만 쇼커버가 나오는 조선방산 같은 경우는 2차전지와 비교한다라는 것은 결이 좀 안 맞다. 저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원래 국민주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재 주가 좀 어떤 상태고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하이닉스는 여전히 저는 긍정적이다. 제가 MTN 전문위원 때부터 하이닉스는 계속해서 이제 위아래로 이제 고점을 좀 맞추면서 계속 말씀드려왔는데, 지금도 하이닉스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22만 원서부터 25만 원 올라올 때 갭으로 떠서 올라왔어요. 지금 당장 오늘은 조금 25만 원 언더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25만 4천 원이네요. 역사적 신고가네요, 지금. 지금 다시 또 올라가잖아요. 아, 역사 신고가 아니고 52주 신고가. 52주 신고가입니다. 지금 다시 올라가잖아요. 조금 전에 제가 아침에 개장 방송할 때만 해도 25만 원 언더였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정고점을 깼네요. 네. 하이닉스 차트를 놓고 보면 22만 원서부터 저는 하이닉스 공매도 쇼크버닝 들어왔다고 봐요. 갭으로 뜬 주식이 갭을 안 메고 올라가잖아요. 아, 삼성전자는 여전히 6만 원. 이거만 아니구나. 예,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왜 하이닉스를, 일단 하이닉스 말씀드리면, 네. 공매도 쇼커버링이냐? 18만 원대 개인들의 공매도가 많았었어요. 네. 20만 원 못 간다. 그거를 제가 이제 MTN에서 나왔을 때 말씀을 드렸던 게, 22만 원이 넘으면 쇼커버링이 들어올 거다. 보통 20-30% 정도 손해가 나오면 쇼커버링 들어오는, 지금 그 모양이고, 더군다나 HBM에 대한 트리거가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보면 하이닉스는 첫 번째다. 삼성전자는 점점점 조금 자신이 없어져요. 그나마도 삼성전자가 7만 전자에서 8만 7만 전자에서 6만 전자 올 때도 한번 추천을 못 드렸다가 6만 전자 깨지고 나서 약간의 좀 추천을 드리긴 했는데, 지금 국면에서는 일단 펀드멘탈이 살아있지 못하고 HBM이 지금 안 되고 있고. 코스피 3천 원 갔는데 지금 삼성전자 거의 가격이 뭐. 그러니까 만약에 삼성전자가 6만 전자였다면 지금 코스피는 3천 한 1,200 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우리가 환율이 1,450원에서 1,350원 단순하게 왔는데도 외국인들이 잘 안 사잖아요. 이런 모습을 좀 보면 삼성전자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일단 삼성전자는 그럼 언제가 매수 타이밍이냐? 6만 원 안착했을 때. 6만 원 안착하기 전까지는 6만 원이 계속 벽이에요. 6만 원이 계속 벽이에요. 3천 찍었을 때도 외국인들이 팔았어요. 저는 조금 삼성전자는 조금 시간을 두고 보자. 아직까지는 펀드멘탈이 살아있지 못한 거에 심리적인 요소까지 들어가 있고, 우리나라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치적인 안정, 그 다음에 이제 파생 만기일, 한국과 미국의 파생 만기일이 지났고 환율이 안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안 산다라는 것은 아직까지 지켜보자라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다시 3,300을 넘어서고 직전 고점을 깨고 정부가 안정을 찾으면 항공모를 살 때 당연히 삼성전자를 사야 되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그 움직임은 조금 안 보인다. 그건 인정하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자동차 센터 현대차 기아는 요즘은 좀 어떤 상황인가요? 정말 싸다라는 얘기 저도 많이 하고 다녀요. 지금도 네. 싸다라는 생각은 해요. 근데 선뜻 잘 안 움직이네요. 근데 지난주부터 현대기아차를 외국인들이 좀 사긴 했어요. 조금 이제는 좀 싸다. 피어그룹 대비해서 굉장히 다 싸진 거예요. 조금 올라올 때까지는 아직까지는 보지 말자. 오히려 밸류업으로 보려면 현대모비스. 그렇지 않고 상속 문제로 보면 현대글로비스. 이걸 좀 보자.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 최근에 또
M&A도 또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그런 쪽들을 좀 보자. 아직까지는 현대그룹주들은 포트폴리오 놓고 구경은 해야 돼요. 계속 구경은 해야 돼요. 추적 관찰해야 되지만 지금 적극 매수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2차 전지는 어떻나요? 2차 전지 섹터 지금은 좀 어떤 상황이고, 아직까지 2차 전지 물려있는 분들,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물려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 좀 반등을 조금 했을 때 대처를 뭐,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될까요? 이차전지는 저도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이차전지에 대해서는 단기 반등 구간으로 봤거든요. 차트가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부분들을 보는 건데 지금 차트가 갇혔어요. 그러니까 바닥과 단기 반등한 구간 사이에 갇혔어요. 지금 이제 전쟁이 터지면서 이게 또 같이 밀리고 있면서 저점을 깨는 이제 상황이 아니냐라고 되는 건데 저는 오히려 이차전지는 조금 올라올 때마다 물량을 좀 줄이시면서 우리가 이제 물량을 줄일 때는 두 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안 된다라고 해서 물량을 줄이는 거고 이게 된다 하더라도 다른 쪽이 더 빠르면 그쪽으로 가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팔아놓고 뭘 보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반도체가 좀 조정받고 다시 갈 때 그때 이차전지를 조금 매도해서 반도체를 사는 것도 방법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이재명 테마주들이 다시 나올 때 그때 이차전지를 팔면 이재명 테마주로 가든지 그런 전략으로 지금은 좀 출구 전략을 모색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뭐 이재명 정부도 이차전지에 대해서 신경 쓴다라고 했고 5가지 공약을 발표를 했고 여러 가지 또 얘기들이 좀 나오고는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지만 캐즘은 공급단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극복이. 캐즘 극복은 수요단에서 나와야 돼요. ESS라든지 뭐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여러 가지 로봇 이제 우리가 2차전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규모가 너무 작아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수많은 기업들이 이것을 물량을 쏟아내는 것 대비해서는 그건 좀 작다. 그나마 저는 2차전지 중에서 좀 볼 수 있는 것은 폐배터리. 폐배터리 쪽은 오히려 저는 조금 다시 관심을 좀 갖고 있습니다. 왜 지금 2차전지가 안 된다면서 폐배터리냐? 2차전지가 된 다음에 폐배터리가 나오는 거 아니야? 우리가 이제 2차전지에서 수율이 한 7, 80% 정도만 돼도 굉장히 잘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수율이라는 것은 물건을 착착착착 찍어냈을 때 완성도인데 그중에서 1, 20%는 불량품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다 폐배터리 시장으로 흘러갑니다. 거기서 리사이클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원료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막았을 때 충분히 수혜를 볼 수 있는 측면에서 보면 저는 폐배터리를 보자. 그나마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최근에 주식투자 필독서 40이라는 책을 출간하셔서 여기 책에서도 좀 질문을 좀 들어보면 피터 린치가 개인 투자자 일상 경험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야 한다고 이제 강조했는 거 많은 분들 알고 계실 텐데 현재 우리 주변에서 그럼 포착할 수 있는 투자 힌트 중 분야나 기업 뭐 있을까요? 피터 린치가 얘기한 게 이제 2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는 주위에서 이제 잘 팔리는 것을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데 피터 린치의 월가형을 보면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매출 비중을 보라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것에서 매출 비중을 보라라는 거예요. 삼양식품 같은 경우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불닭볶음면 매출 비중이 높거든요. 대략 한 60%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조금 전에 2차전지 같은 경우 우리가 ESS가 잘 팔리는 경우 지금 팔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에 2차전지가 들어가는데 전체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작은 거예요. 잘 팔린다라고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비중을 보자라는 거죠.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지하철 반, 무기 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수주가 나오면서 올라가는 거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 휴대폰이 잘 팔리는데 왜 못 가느냐? 삼성전자 매출에서 휴대폰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아요. 영업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D램과 파운드리 쪽에서 더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지금 몇몇 기업들, 대기업 중심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전체적인 매출이 휴대폰이 잘 팔렸다고 삼성전자가 가는 게 아니라 영업이익 비중과 매출 비중을 같이 봐야 된다. 피터 린치가 얘기한 1번이 아니라 2번이 더 중요하다. 매출과 영업이익 비중이 훨씬 더 중요하다. 매출 비중이 큰 것들이 많이 팔리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 기업 내에서 어떤 것이 주력이냐, 주력이라는 것이 움직여줘야 된다. 그게 움직이지 않으면 이 주가는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것이 그렇게 크지 않다.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또 피터 린치에서 16타 종목을 찾기위한 6가지 기업류, 저성장주, 대형 우량주, 고성장주, 경기 순환주, 회생주, 자산주 제시했는데 이 중 현재 시장 상에서 개인 투자자가 가장 유의미하게 살펴볼 만한 유형은 뭘까요? 이게 지금 이제 1970년대, 80년대 얘기이기 때문에 요걸 도식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제 들이대기는 조금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고전을 볼 때 그때 당시 시대 상황과 지금의 시대 상황을 봐야 되겠죠. 우리가 차화정 시대 때의 중국을 바라보는 상황과 지금 중국을 바라보는 상황이 또 달라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여기서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것은 고성장주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김 작가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키가 가장 많이 컸을 때가 중고등학생 때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중고등학생 때 그때가 이제 어떻게 보면 고성장 시기였었죠. 그런 주식을 보면 저는 오히려 AI를 보는데 그 중에서 의료용 AI를 봅니다. 의료용 AI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뭐 루닛이라든지 몇몇 이제 기업들이 있는데 이들이 PSR 기준으로 보면 이제 피터 린치와 또 다른 투자자들과 얘기한 거 보면 PSR은 매출액 대비 우리가
그 이익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아직 지금 이익이 나지는 않아요. 루닉 같은 경우도 이익이 안 나니까 가치 투자자분들이 내가 좀 보기에는 좀 꺼려진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PSR 기준으로 놓고 본다라면 캠피셔, 여기도 이제 캠피셔 책이 들어가 있는데 캠피셔가 주장한 PSR 개념으로 보면 매출이 일어나면 나중에 영업이익이 생긴다. 스타트업들의 특징이다. 지금 우리가 루닉 같은 경우는 글로벌 기업들의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이분 포인트가 지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또 제가 몇몇 재무제표 책을 또 소개했는데 재무제표 책들에서 얘기하는 주가가 가장 많이 올라갈 때가 뭐다? 적자에서 흑자로 돌았을 때. 적자에서 흑자로 돌았을 때 주가가 가장 많이 올라간다라고 본다라면 저는 이번에 결국은 이재명 정부가 의료법도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격 의료라든지 영상 의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늘어나게 된다라면 저는 의료용 AI가 피터 린치가 얘기한 고성장주, 소위 말해서 심루타가 가능한 종목이 아니겠나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또 소개된 책에 모든 주식을 소유하라는 존버그 책이 있는데 주식 투자의 기본은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기업과 동행하라는 것이며 가장 좋은 방법은 인덱스 펀드 투자라고 했는데 그럼 현재 시장에서 가장 장기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 인덱스 펀드는 무엇이며 그 이유는 뭘까요? 제가 조금 제 개인적인 견해를 좀 담았어요. 뭐냐면 존버그의 인덱스 투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2000년대 정도에 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인덱스 투자를 이제 그 전에 우리가 이제 펀드라고 한다라면 뭐 여러 가지 이제 펀드들이 좀 있었죠. 중국 펀드까지 하면서 펀드 투자를 통해서 손실을 보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덱스 투자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존버그의 인덱스 투자가 들어왔고 차화정 시대에 정말 인덱스를 사놓으니까 주가가 올라가더라.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근데 그 뒤에 장기간 우리가 박스 피해 갇히면서 오히려 인덱스 펀드가 수익률이 좀 잘 안 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조금 쓴 소리를 쓴 게 한국의 실정과는 요 개념은 중요한데 조금 우리가 좀 새겨서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반면에 지금은 시대가 지나면서 ETF를 좀 보셔야 된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미국은 인덱스 펀드가 괜찮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섹터 ETF를 보면 AI ETF, 그 다음에 뭐 전력 ETF, 반도체 ETF 이런 것들이 지금 방산 ETF 이런 쪽들에 투자하신 분들이 과거에 존 버글이 얘기했던 모든 주식을 소유하라라고 그래서 인덱스 갖고 계신 것처럼 수익률이 좋아요. 지금 앞서 이제 김 작가님도 저한테 질문을 계속 하신 게 방산주 중에서 뭘 사야 돼요? 뭐 조선주 중에서 뭘 사야 돼요? 라지만 특정 종목을 사는 것보다 그 ETF를 사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그 ETF를 1년, 2년 들고 계신 분들이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존 버글의 요 개념, 요 인사이트를 가지고 지금은 우리가 앞서 우리가 그 일부에서 언급드렸었던 내용들의 ETF를 사자. 그렇게 저는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워렌 버핏 같은 경우 최근에 미국의 S&P 500 ETF를 굉장히 많이 매도하지 않았나요? 야,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데 거기 이제 미국 쪽에 대한 개념이고 거기는 S&P 500에 대한 인덱스죠. 근데 저는 지금 섹터 인덱스를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조금 결이 다르다라는 부분들이고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최근에 현금 비중을 높였기 때문에 야, 이거 봐라. 조정이 나오는 거 보니까 참 우리가 놓쳤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전반적인 포트폴리오 내에서 꾸준히 끌고 갈 수 있는 거 보면 가만히 보면 워렌 버핏도 요즘 자주 샀다 팔았다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움직이는 섹터에 대한 ETF는 전 여전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K뷰티가 동남아 시장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해외 시장 확대 화장품 기업이 어떤 기회를 제공하고 화장품 또 피부 미용 기기도 주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관련주 투자 포인트 뭐가 있을까요? 이건 이제 K뷰티는 수출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 남성분들이 잘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성분들은 화장품을 쉽게 안 바꿔요. 맞아요. 화장품을 쉽게 안 바꾸기 때문에 피부가 뒤집어지거든요. 네, 피부가 뒤집어지기 때문에 그게 이제 우리가 침투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제 긍정적이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미용 기기. 저도 지금 이제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뭐 다른 거는 뭐 저도 그나마 이제 부모님이 뭐 피부를 좀 좋게 물려주셔서 그런 건 아닌데 눈 마사지기를 좀 갖고 있거든요. 굉장히 저녁 때마다 하는데 좋은데 전반적인 부분들 근데 화장품은 기초와 색조인데 로션은 기초고 여기다 이제 색깔을 넣는 건 이제 립스틱이라는 게 색조인데 색조는 너무 시총이 작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한국콜마 코스맥스 같은 ODM 업체 이런 애들이 현재 미국까지 진출하고 동남아까지 진출을 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해외를 나가보시면 동남아에 나갔을 때 과거에는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과 중국 사람 제가 여기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구분이 가능했어요. 화장을 한국 사람만 많이 했는데 지금은 대부분 다 화장하시기 때문에 구분이 잘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ODM 업체들을 좀 보자.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은 인바디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피부 미용과 관련된 뭐 코스메티카 코리아 같은 이런 것들보다는 그런 쪽들에 대한 부분들 꾸준히 보자라고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같은 타이밍에서 근데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 중에서는 뭘 사야 될까요? 저는 지금 이제 여전히 가는 애들이, 근데 우리가 지금 금리 인하기잖아요. 금리 인하기의 특징은 가는 애들만 간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이제 많은 분들, 우리가 이제 동학개미운동 초창기에도 가는 애들만 갔대요. 그때 이제 네카오, 삼성전자 이런 것들만 갔던 것처럼 많은 분들이 포모 현상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런 쪽들에 대해서 트레이딩을 하자. 야, 올랐는데 어떻게 들어가? 저는 여러분들이 좋다라고 생각하면 로스컷을 걸고 들어가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점 거듭 말씀드리겠고요. 그게 좀 불안하다면 지금 ETF가 훌륭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고 많은 분들이 ETF를 얘기하고 있어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경제청 위에서도 ETF를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ETF를 좀 참조해가지고 투자하는 것도 지금으로선 대안이 있다. 지금 만약에 내가 신규로 자금을 좀 들어온다라면 섹터 ETF를 조금씩 매수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 중에서 그러면 그 이제 구성 종목들이 보이잖아요. 그 중에서 대장주가 페이스메이커니까 그런 것들 중심으로 종목을 하나씩 끄집어내서 반대로 매매하는 그런 것도 좋은 투자 팁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섹터 있습니다. 투자에 강조하시는데 제가 질문 드린 건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 중에서 어디에 좀 저는 미국 주식을 솔직히 잘 몰라요. 제가 주식대 필독서에서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 뉴욕 주민이라든지 공부를 하긴 했습니다만 내가 한국 주식만 봐도 충분히 먹고 살 거 있다. 근데 특히 지금은 한국 주식이 안 되고 미국 주식이 될 때는 제가 한국 주식 하라고 말씀드리긴 뭐 하겠습니다. 지금은 비슷하거나 조금 한국 주식이 비교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 주식을 보자. 더군다나 한국 주식 같은 경우 유동성이 확 몰려있기 때문에 한국 주식 긍정적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빅테크 주식들은 좀 어떤 상황이고 지금 사도 괜찮은 기업이 있을까요? 뭐 대표적인 7개 기업이 있는데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보는데 저는 여전히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은 엔비디아를 저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엔비디아 다시 또 치고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엔비디아와 애플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애플은 뒤늦게 따라가는 부분들이 좀 분명 존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서로 시총을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뒤에 이제 여러 가지 반도체 업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는 뭐 미국 주식을 솔직히 그렇게 많이 보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나마 미국 주식을 뭘 할래라고 한다라면 물론 ETF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엔비디아가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라고 엔비디아는 생각하고 지금 142달러네요. 예. 그다음에 직전 고점에 지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애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두 주식이 역시 시장을 이끄는 지금 대형주들이 애플은 지금 종고점이 260달러인데 지금 200달러 정도네요. 일단 뭐 약간 조정을 좀 받은 상태죠. 하지만 저는 충분히 이번에 관세 전쟁 이후에는 그 모멘텀을 뛰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 부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엔비디아 여전히 좋게 보신다고 해주셨는데 엔비디아처럼 오른 종목의 적절한 매도 타이밍은 그러면 어디일까요? 매도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주식을 하다 보면 매도가 어려운 것 같아요. 언제 매도하느냐가 문제죠. 우리가 주식을 잘 사더라도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 주식을 살 때 고민을 많이 하고 매도 때는 고민을 잘 안 해요. 그리고 주식을 사놓고 조금 주가가 올라가면 심장이 벌렁거리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빨리 매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아예 주가가 늦어버리면 매도를 안 하고 또 기다려요. 다음 타이밍을 기다리는데 저는 언제 매도하느냐에 대한 것들은 펀드멘탈이 얘기해 주지 않는다. 무슨 주식을 살 거냐에 대해서는 펀드멘탈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차트를 볼 수 있지만 나눠지지만 팔 때는 펀드멘탈이 얘기해 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펀드멘탈은 뒤늦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팔 때는 차트가 주요 이동평균선이 깨졌을 때 저는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물론 지금 이제 그러면 엔비디아도 한번 조정받았다 올라갔으니까 이동평균선에 따라서 매도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것도 하나의 맞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펀드멘탈이 어느 정도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동평균선이 꺾이면 그때는 빠져나와야 된다. 지금 건설주들 같은 경우 쉽게 안 무너지고 있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매도 타이밍은 차트로 잡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 책의 경제적 해자, 패토시 책도 얘기 나오는데 무형자산, 전환비용, 네트워크 효과, 원가 우위, 규모 우위 등 5가지 유형의 해자, 경제적 해자를 제시했는데 이 중 현재의 디지털 전환 시대에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해자는 뭘까요? 네트워크 효과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전환비용 같은 경우라는 것은 은행을 바꿀 때 과거처럼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죠. 그런 건데 이 규모의 경제와 네트워크 효과에 대한 부분들을 놓고 보면 원가 우위나 규모의 우위는 과거만큼 그렇게 강력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네트워크 효과 라는 것은 지금 이제 뭐 김 작가님도 뭐 공감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구독자가 어느 정도 이렇게 되면 여기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효과들이 좀 보이는 거 아니죠? 쿠팡이 갖고 있는 네트워크 효과 이런 부분들이 분명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제적 해자 패토시 이 책은 다시 재발간됐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셔야 돼요. 투자할 때 우리나라 AI 소프트웨어들이 일부 여기에 편입 못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저도 챗GPT를 쓰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카카오가 개발한 검색 엔진은 잘 안 쓰거든요. 이게 중요한 네트워크 효과다.
말씀하신 인터넷 네이버 카카오는 요즘 어떤가요? 지금 다시 또 신고가 영역이에요.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도 조금 지난주에 이제 과도하게 좀 오른 부분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결국 이제 AI 부총리 글을 만들겠다라는 게 아직까지는 또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제 네이버에서 훌륭한 분을 또 모셔와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정부가 신경 쓰겠다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테마적인 성격이 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 퍼포먼스는 7월 초까지는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만약에 정부 조직개법상 AI 부총리가 신설이 된다라면 그다음부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전력기기들이 다시 한번 움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네이버가 최근에 급등을 했었네요. 네이버가 급등했어요. 네이버도 저는 28만 원. 그 다음날 또 카카오 급등하고 네. 서로 이제 앞서기 뒤서가니 하면서 공매도는 다 청산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현재 좀 드러나거든요. 카카오도 지금 급등을 했고. 예. 그게 이제 공매도 전 청산으로 봅니다. 마지막 청산. 그러면서 10%씩 다 한 번씩 하루 상관도 다 올랐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상승세는 앞으로도 좀 이어질까요? 네카오는 당분간은 좀 이어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워낙 수급이 좀 붙었기 때문에. 근데 2021년의 영광을 되찾겠느냐? 요거는 조금 아닐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요거는 한 7월 초까지는 좀 보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모다라는 님의 책도 있는데 다모다라 교수님이었나요? 예, 내러티브 앤 넘버스. 기업 가치 평가에서 스토리텔링, 이야기랑 넘버 크런치, 숫자, 양측 관점을 모두 고려한다고 했는데 투자자들이 이 두 가지 관점을 통합적으로 조망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뭘까요? 이 책이 쉽게 읽히는 책은 아니에요. 맞아, 생각보다, 어려운 책이에요. 예, 어려운 책이에요. 근데 이거를 마음 잡고 한번 읽어보신다라면 우리가 이제 얘기한 내러티브 이제 말과 넘버 크런치에 대한 어떤 부분들의 조합을 상당히 좀 많은 예시를 통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재밌는 책이긴 해요. 블랙스완 같이 쉽게 읽히는 책은 아니에요. 읽고 나면 인사이트를 얻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은 분명 존재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주식이라는 게 기대감으로 오르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주식은 두 가지 경로로 오르는데 첫 번째 기대감으로 오르고 두 번째는 실적으로 오른다라는 거죠. 기대감으로 오르는 게 스토리텔링이에요. 자, 우리가 로봇 시대가 올 거야. 자율주행 시대가 올 거야. 그다음에 인공지능 시대가 올 거야. 라고 하는 게 이제 스토리텔링이죠. 네. 넘버 크런치는 그다음에 실적으로 올라간다라고 제가 항상 강조했던 것처럼 실적으로 증명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 관계를 지금 얘기한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주식은 기대감 갖고 오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적으로 오르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조합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살펴서 보자. 기대감 갖고 쭉 끌어올렸다가 실적에서 답보 못한 게 안타깝게도 2차전지.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요게 같은 조합으로 맞물려야 된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이 책에 나오신 그룹분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분이신데 벤자민 그레이엄이죠. 안전마진 개념. 이게 여전히 유효한가요? 그 개념이 그 그레이엄의 방식에 있어서 두 가지 안전마진을 여쭤보셨는데 PBR도 같이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PBR이라는 개념으로 지금 이제 얘기를 하는데 PBR은 우리가 자산 가치에 대한 개념인데 그레이엄의 PBR은 그때 당시에 이제 시대 상황에 있어서 청산 가치를 반영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PBR을 70% 할인하라라는 개념인데 지금은 PBR을 마치 성장 가치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PBR은 자산 가치이기 때문에 지금은 성장이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PBR에 대한 개념을 도식적으로 PBR이 0.3이다, 0.5다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기에는 거리감이 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 대신 안전마진에 대한 개념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 안전마진에 대한 개념은 과거처럼 밸류 대비해서 딱 저평가되어 있다라기보다는 지금은 우리가 밸류가 시장에 반영되는 시기가 굉장히 빨라졌어요. 그때 당시보다는 지금은 완전히 무슨 초속으로 된다라고 해요. 근데 여기 안전마진은 저는 기대감까지 포함해야 된다. 단순하게 이게 100의 가치가 있는데 지금 50이니까 이걸 봐야 되느냐는 거 플러스 100의 가치가 있으면 시장은 150 내지 200을 바라봐요. 그런데 지금 현재 70, 80이다라고 하면 충분히 안전마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벤저민 그레이엄이 얘기한 안전마진의 개념은 영원히 유지된다. 근데 그러면 이 안전마진에 대한 개념을 워렌 버핏과 여러 사람 피터 린치가 얘기한 것까지 끌고 오면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은 주식을 사는 거가 아니라 좋은 주식을 싸게 사야 된다. 그 싸게 사야 된다라는 것은 기대감까지 반영해서 보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거래량 분석으로 매수 시점은 어떻게 좀 포착할 수 있을까요? 거래량이라는 것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차트를 볼 때 거래량 없이 얘기하는 차트에 대해서는 저는 좀 반감을 가져요. 거래량으로 투자하라라는 책을 제가 이제 소개를 하면서 봤는데 거래량이라는 것은 심리가 녹아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갈 때는 초반에는 거래량이 좀 붙어야 되죠. 그 다음에는 거래량이 줄어야 된다. 그러니까 비행기가 뜰 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행기가 막 뜰 때 엄청난 힘이 있어야 올라가고 그 다음에 기류를 탈 때는 힘이 별로 덜 필요하잖아요. 여기서도 힘을 쓰면 어떻게 되죠? 비행기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래량은 속일 수 없는 지표다. 거래량 없이 차트만 놓고 본다라면 심리를 보기 어렵다. 거래량으로 투자하라는 책이 상당히 좀 재밌는 책이 뭐냐면 초반에 차트 책인데 심리 얘기를 한 챕터를 해요. 먼저 첫 번째 챕터가 심리 얘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챕터가 거래량과 관련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가서는 그걸 가지고 해석하는 건데 거기까지는 안 간다 하더라도 거래량 이꼬르 그림으로 보지 말고 심리로 봐라.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심리 얘기 중에서 그럼 투자자들이 좀 반복적으로 빠지는 심리적 함정 같은 거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제 몇 가지가 있겠죠. 조급증, 포모 증후군, 다음에는 실수하지 않을 것이야.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책을 처음에 기한을 할 때 크게 4가지 카테고리를 했습니다. 고전을 빼고 나면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계좌 관리, 심리. 요게 딱 지금 이 4가지 저는 카테고리라고 보거든요. 여기 이제 고전, 그다음에 이제 종합적인 부분들 이렇게 카테고리를 좀 나눌 수 있는데 지금 일반적인 심리는 우리가 심리책을 좀 보셔야 돼요. 몇 가지 심리책이 여기 이제 대표적으로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 그걸 보심으로써 저는 그 심리책을 볼 때 처음에 그 심리책을 볼 때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기억인데 가슴이 막 애렸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나의 실수를 남들이 하는 거 보면 그렇죠. 제대로 못 보잖아요. 이렇게 저게 내 모습인데 저렇게 조금 보기 좋지 않구나라고 하는 것처럼 막 가슴 후벼 파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거를 이제 극복해내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심리와 관련된 부분들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대부분 동일합니다. 그래서 심리책들을 조금 보자. 대부분의 심리는 여러 가지 우리가 흔히 반복되고 있는 여러분들이 매매가 잘못되고 있는 대부분은 심리에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주식 초보자가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고정관념 같은 거는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나는 다르다라는 생각부터 버리셔야 될 것 같아요. 공부를 안 해도 돈을 벌 수 있다? 이 생각은 버리셔야 될 것 같아요. 공부를 안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로또를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운입니다. 행운에 가깝고요. 물론 제 주위에서도 공부를 안 해서 돈 버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꾸준히 돈 버시는 분 치고 공부 안 한 분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내가 주식시장에 뛰어들었다라면 일단 모의 투자부터 하자. 그 다음에 공부를 하고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가자. 우리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얼만큼 공부를 많이 하고 대학을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갑자기 검정고시 봐서 대학 가는 경우는 힘들다. 그리고 주가가 급락했을 때 매수 기회로 활용하는 기준은 뭘로 잡아야 될까요? 주가 급락했을 때 매수 기회를 잡으려면 그 기업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먼저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주식에서 전혀 모른다. 남들이 추천한다. 그건 주가 급락해서 사시면 안 돼요. 주가 급락했을 때 사는 것은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것처럼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러려면 제 책 터틀 트레이딩에서 나왔듯이 내가 종목 풀을 갖고 있어야 돼요. 종목 풀을 분석해 놓은 종목을 갖고 있으면 주가가 빠졌을 때 땡큐라는 소리가 나와요. 그렇지 않은 상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주가 빠졌다라고 하면 남 얘기 듣고 사지는 말자. 이게 가장 중요하다. 하다못해 정말 남들이 무슨 뭐 AI가 된다 뭐 한더라도 나는 오히려 자산주를 본다라든지 금융주를 본다라고 하면 그 속에서 빠진 걸 사는 것이 오히려 더 현명하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최근에 올해 들어서 실적이 개선되는 기업 중에서 투자자들이 좀 주목해야 되는 섹터나 종목은 어디 좀 있을까요? 실적 개선되는 건 대표적으로 저는 이제 건설주 섹터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많은 종목들, 업종들을 거론했는데 이건 대부분 투자자들이 아실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투자자들이 매매를 못 하셨고 실적이 좋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게 대표적으로 전 건설 섹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안타깝게도 최근에 삼성전자에 대한 리포트가 거의 안 나옵니다. 웬만하면 하루에 하나씩 삼성전자가 일주일에 2-3개씩은 나오거든요. 근데 최근에 저희가 이제 리포트를 그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다가 글을 쓰기 위해서 리포트를 매일 보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종목을 선택하기 위해서 삼성전자가 안 나와요. 쓸 말이 별로 없는 거죠. 애널리스트도. 쓸 말이 별로 없다라는 거. 그 대신 이제 건설이라든지 통신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 거 보면 그런 쪽들에 대해서 지금 퍼포먼스가 가장 잘 나왔고 우리가 이제 화장품 수출주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이거는 매매를 하셨겠지만 카지노 관련주들 실적들이 잘 나오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잘 나올 거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대장주였다. 카지노 관련주는 왜 잘 나온 거예요? 카지노 관련주들은 더군다나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는 많이 들어오죠. 많이 들어오고 지금 명동 가끔 한번 나가보세요. 거기 바글바글합니다. 외국인들이 바글바글한데 제가 알기로 제가 아는 분이 성수동에 놀러 갔는데 좀 그 뻥인가 싶었는데 저도 나중에 가봐야겠지만 80% 외국인이래요. 성수동 제가 볼 때는 핫한 그 거리에. 제가 볼 때는 90%인 것 같아요. 가보셨어요? 성수동 가보지 않아요. 명동 기준으로 보면 90%예요. 근데 희한한 게 옛날에 명동, 코로나 이전에 명동 가면 그전엔 일본 말만 들렸죠. 그다음에 중국말만 들렸죠. 네. 지금은 동남아 말이 들립니다. 동남아 분들이 그렇게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특징은 카지노를 좋아하시거든요. 카지노, 더구나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7월부터 무비자로 들어오시잖아요. 단체 관광객들이. 단체 관광객들의 특징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여행을 가면 뭐 한 10명, 20명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이 단체 관광을 보내주는 걸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들이 돈을 안 내고 오는 거기 때문에 카지노 돈 쓸 확률은 높다. 그래서 카지노 관련주는 여전히 긍정적이다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분들이 매매 시에 가장 많이 저지른 실수는 좀 뭐가 있을까요? 계획 없이 매매한다라는 거죠.
일단 종목을 들으면 지금 이 방송을 보면서 제가 얘기한 종목들 막 적으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적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그냥 차트 대충 보고 싹 들어간다라는 거죠. 근데 이 책에도 제가 여러 가지 강조를 했고 터틀트레이드도 강조를 했던 거냐면 매수할 당시에 매도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매수할 당시에 내가 얼마가 되면 결국 주식이라는 건 세 가지 경로거든요. 오르거나 빠지거나 횡보하거나 그때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행동을 갖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사는 거죠. 그 다음에 주가가 올라가면 그 다음에 항상 방송에 언제 팔아야 돼요? 아니 떨어지면 이거 보유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안 늡니다. 늘어나지는 않아요. 처음에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라는 건데 이게 매매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일지를 적으세요. 일지를 적다 보면 자꾸 이것을 하다 보면 앞으로 개선이 되는 거예요. 이 행동을 안 하면 영원히 이건 반복입니다. 주식을 20년 했어요, 10년 했어요도 보면 맨 그냥 어디서 얘기 듣고 사고 이거 물리는 대로 올라가는 대로 이렇게 하시면 발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가 아무 생각 없이 주식을 사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는다. 이 부분을 저는 좀 꼬집고 싶습니다. 자, 이 책에서 마지막 질문으로 추세 추종 전략은 여전히 좀 유효할까요? 저는 개인이 따라하기엔 가장 좋은 전략이다라고 봐요. 최근에 추세 추종 전략에 대한 책이 저는 여기서 약간 좀 오래된 책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또 국내 저자분들이 또 책을 내시더라고요. 다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세 추종 전략은 추세가 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펀드멘탈과 차트를 같이 보는 투자자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이 중에서 스승을 뽑아라라고 하면 윌리엄 오닐입니다. 윌리엄 오닐이 펀드멘탈을 바탕으로 캔슬림이라는 것을 해서 뒤에 가서는 차트를 보라라는 거거든요. 추세를 보라라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이 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 중에 하나는 오히려 가치 장기 투자보다 추세 추종 전략이 훨씬 더 유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유효하다면 현재 지금 5천만 원 정도 있는 개인분들 어떻게 좀 투자하면 좋을까요? 일단 지금 저는 한 2천만 원은 조금 놔두자. 2천만 원 놔두고 신규로 들어온다라고 하면 2천만 원은 ETF를 보자. 1천만 원은 AI 관련해서 반도체를 보자.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겠고 그러면 ETF 중에서 방산, AI, 그다음에 AI는 한국과 미국을 절반씩 나눠서 사자. 그다음에 전력기기, 조선 이런 섹터들에 대한 ETF를 지금 사놓고 기다리자. 2천만 원 왜 놔두느냐? 1천만 원은 항상 놔두셔야 되는 거고요. 2천만 원은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 관련주들이 나오면 그때 가서 그걸 가지고 트레이딩을 하겠다. 자, 마지막으로 하반기 주식 투자 포인트는 눈여겨봐야 될 변수 한번 찝어주시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떤 전략으로 시장에 대응해야 될까요? 너무 겁먹지 말자. 옳은 것은 사실이다. 솔직히 저도 겁이 납니다. 항상 제가 간다라고만 외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은 물이 들어왔다. 물이 들어갈 때 노를 젓는 것도 현명하다라는 방식이고요. 일단 가는 거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보고 하반기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고개탁금이 만약에 한 가지 이제 고개탁금이 60조 밑으로 빠지거나 신용잔고가 25조를 넘어서면 이거는 조금 위험 신호지만 신용잔고가 이렇게 지금 높지 않은 상태다라고 보면 아직은 여전히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보는 거고 4,000포인트가 그러면 가는 것이냐? 어느 이제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올 연말에 4,000포인트를 말씀하시는 제가 썸네일만 봤어요. 저는 그 정도를 너무 바라지 말자. 올 연말에 3,500만 가더라도 훌륭하다. 그러면 다른 여러 가지들이 단단해질 수 있다. 지금 3,000포인트 왔을 때 삼성전자가 못 따라왔잖아요. 몇몇만 갔잖아요. 그래서 불안감을 느끼는 건데 차라리 3,500포인트를 천천히 가면 모든 주식이 단단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 3,500포인트를 목표로 주식들을 보자. 그러면 현대차도 지금보다는 한 20, 30% 더 올라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가 지금보다 더 오를 거니까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말자. 네, 3,000은 뭐 이미 넘었다가 잠깐 조정받은 거니까 다시 넘을 거라 생각하고 올해 연말에 코스피 4,000 근처에 와서 다시 소장님과 또 영상을 찍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만님 소장님은 최미 소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